시조를 사랑하시고 시조튜브를 아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환입니다. 퇴직한 이후인지라 시간이 자유로워서 간간히 멀고 가까운 곳을 여행하며 항상 시심을 가다듬습니다. 제 천직이 시쓰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시조시인협회 이사장으로서 그 직분에 충실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지나고 나면 3년 임기가 마무리되고 내년 2월 말경에 정기총회를 열어 제27대 집행부가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매주 수금 이틀 동안 대구일보에 문양만리 시조 작품 소개를 올해까지 4년째 하고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969년) 중학교 3학년 가을 무렵 처음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고 교과서에 나오는 시조와 시를 열심히 읽고 외우면서 문학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국어 시간에 H의 이니스프리의 호도라는 시를 육성으로 듣게 되면서 막연하게 시인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때는 3년 동안 시창작에 힘썼고 또 대학 노트 몇 권에다가 시인지 낙서인지 모를 글을 무진장 썼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 국어 선생님이신 문학평론가 오양호 선생님께서 시심에 불을 붙이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 소월과 모골만 알고 있던 저에게 대단한 시인의 미당 서정주가 있다. 랭보와 바이런이 있다. 박인환과 다영 김연성이 있다. 로버트 프로스트, 에밀리 디킨슨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마음속에 크게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가람 이병기, 유당 정인보, 이호 초정 김상옥 선생의 명편들을 읽으면서 시조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더욱 뜨거운 창작의 열정으로 캔버스를 누볐습니다. 상록 문학상에도 당선되어 동기들 사이에 시인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1976년 국민 잡지 샘터 시조 코너에 단시조를 그해 3번 투고해서 실렸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입상이 되어서 제가 그 시상식에 서울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김재순 사장님으로부터 조금 칭찬 들었을 때 제가 젊을 때라서 아주 흥분하면서 정말 훌륭한 시조신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김재순 선생님이 국회의장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센터 주소를 보고 어느 날 집에 오니 시조문학이 한 권 배달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돌아가신 유지아 선생님께서 쪽지를 남겨두셨어요. 마음이 있거든 시조문학에 한번 추천을 받아보시오. 그 유지아 선생님 권유를 한번 들어보자 싶어서 작품을 열심히 써서 다섯 편 응모했더니 1977년 겨울로에 초회 추천이 되었습니다. 1년 지난 다음에 시조문학 겨울로에 추천 완료를 하고 나서 등단을 했는데 그 등단하는 과정이 좀 아쉬워서 나중에 또 신춘문예도 준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조신의 걸음을 걷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읽은 모든 책과 만난 분들이 저의 문학적 스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시조집과 동시조집을 합해서 14권을 펴냈고 앞으로 펴낼 시조집과
동시조집도 있습니다. 대략 계산을 해보니 1300여 편 정도 쓰고 발표를 했습니다. 줄기차게 작업을 계속했기 때문에 편수가 좀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품 헌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헌사. 물소리를 꺾어 그대에게 바치고 싶다. 수천 수만 줄기의 희디 나의 뼈대. 저문날 물소리를 꺾어 그대에게 바치고 싶다. 꺾이고 꺾이어서 마디마디 다 꺾이었어. 꺾이고 꺾이어서 마침내 사랑을 이룬 저문날 모든 뼈대는 물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가 자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의 미묘한 변화, 또 내밀한 심상의 문양, 기후환경 문제와 연관된 생태적 사유, 성서인물이나 사건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일깨워주는 소재를 찾아서 형상화하는 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시대 정신 수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미학적 세계를 축소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실험 정신 구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여름날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어떤 산골짜 계곡에서 설치된 큰 관으로부터 커다란 물줄기가 뻗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뭔가 괴로워서 그곳을 방문했었는데 문득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물소리를 꺾어 그대에게 바치고 싶다. 혼자 중얼거리다가 아까 읽어드렸던 헌사를 썼습니다. 또 한 할머니가 유모차를 몰고 가는 모습을 보고 직각에 가까운 보행이 점점 애각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발견한 후 애각에 대하여라는 단시조를 썼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다가 구약 시편에서 에워쌌으니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느낌이 와서 사랑 시편 에워쌌으니라는 단시조를 쓰게 되었고요. 좀 많이 알려진 새와 수면이라는 작품도 퇴근하는 길에 백로 한 마리가 냇물 위에서 일정한 높이로 정지하듯이 비상하는 것을 보고 백로와 수면 사이의 공간의 팽팽함을 묘사한 글이 바로 새와 수면입니다. 이렇듯 사소한 전경일지라도 유미한 눈으로 살필 때에 시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그동안 40년 넘는 세월 동안에 무수히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대상이든 정황이든 사건이든 노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쓰는 이의 기량이 관건입니다. 정령율격에 충실하면서 형식을 자유자재로 부리는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새로워야 합니다. 참신한 소재의 창출이 시인에게 주어진 중차대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후의 명작은 세계와 자아에 대한 창의적 해석과 미학적 체인이 높은 경지에 오를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아한 서정 세계를 우리가 많이 추구하고 있고 그 점도 물론 소중하지만 때로 거침없는 작품, 스케일이 큰 작품 생산에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시조 정말 쓰기가 어렵죠. 또 쓸 때는 흥분해서 들떠서 정말 좋은 작품을 내가 한 편 썼구나 하고 감탄하고 자기 자신에게 점수를 막 주다가 한 며칠 지나서라든가 몇 주일 지나서 다시 보니
허접스러운 작품이 된 경우도 많이 겪어보았거든요. 그러므로 창작자의 주도 면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조 공부를 하러 오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작품을 쓰려면 착상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착상은 작은 것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능력을 꾸준히 쌓는 데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을 깊이 있게 다룬다는 것은 정말 시를 써보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제 자신 작품 세계를 생각하면 사랑시가 적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리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질이 제가 그렇습니다. 제 외모를 볼 때에는 저 사람이 저렇게 조금 가냘픈 시를 쓰겠나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 제 체질은 외모와 달리 좀 그 감상적인 데도 있고 슬픔과 사랑에 대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즐깁니다. 사랑에 관한 시조는 황진이 이후 이정환 시인이라고 이육월 선생님이 한 평문에서 오래전에 쓰신 일이 있습니다. 촉촉이 젖어드는 은은한 정감과 따뜻한 인간애가 흐르는 시조를 다소 섞고 원융 이미지를 살린 원에 관하여라는 단시조집을 펴내어서 반향을 조금 일으켰습니다. 또한 단시조로 된 연작 사랑의 시조집인 비가 디르사에게, 그리고 그동안 가곡으로 다소 창작되어서 알려지고 있는 곡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2002년도부터 실리기 시작해서 올해까지 계속 작품이 바뀌면서 4차례에 걸쳐서 동시조가 소개되었고, 독자들이 제 작품을 읽고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가락과 호흡, 창의적인 언어와 이미지 도출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해서 부단히 힘을 썼고, 형식을 지키되 형식을 자유자재로 부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기에 독자들이 잘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약간 감정이 고조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냥 창작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상에 올라서 강의를 하거나 수업을 해야 될 때가 많고, 또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신문사에서 좋은 시조 연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매일신문에서 3개월 시조함께라는 시조 작품 소개하는 난을 맡아서 해보니까 반응도 좋고,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정환의 아침 시조라는 그런 코너를 스스로 만들어서 처음엔 100명이었는데 나중에 수천 명이 되도록 이렇게 수신자들이 늘어나면서 시조 알리는, 다른 분들의 시조를 알리는 일을 했고, 그 뒤로 세모시, 즉 세상의 모든 시조라는 난을 또 운영해서 알리다가 요즘은 대구일보에 4년째 문양만리 시조 코너를 두 금요일날 작품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조 전도사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조집이나 시집 또는 산문집, 가끔 제가 소설책도 좀 읽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력이 괜찮아서 보고 있는데 한 20권 정도 책을 읽고 있는데요. 거기서 좋은 자료가 보이면은 문양만리에 소개도 하기도 하고, 또 강의할 때 강의 자료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시조는 자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긍지를 가지고 스스로 존중하며 자기 품위를 지키는 길이라는 뜻에서 자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존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사실 시조는 묵묵부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 묵묵부답인가 하면은, 우리가 글을 쓰는 것은 바로 사는 일인데 언어는 묵묵부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묵묵부답의 언어
시조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 시조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조는 자존이자 묵묵부답이 아닌가. 우리는 시도를 하는데 대상은 잘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어떤 그런 한계점. 그래서 제가 작년 초에 펴낸 산문집 내 노래보다 먼저 산을 넘은 그대에서 이 자존감의 실상을 여실히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담았습니다. 어쨌거나 정령시이기 때문에 형식을 숙지한 후에 내면의 많은 것, 즉 남다른 체험을 꾸준히 쌓아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특별한 여행을 가거나 또 가벼운 산책을 통해서도 부딪힌 생각의 번뜩임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잘 포착해 두었다가 기록을 하고 그걸 글로 쓰는 훈련을 쌓아야 될 것이고, 또 양질의 독서를 통해서 내면의 곳간에 알곡을 쌓아둘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읽은 것도 별로 없고 본 것도 별로 없을 때는 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라이너 마리아 리케는 시는 체험이라는 이야기도 했죠. 그리고 내면의 곳간에 알곡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자신만이 잘할 수 있는 어떤 시어 활용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각 개인의 그 시어 사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할 점은 글을 쓰다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쓰기 쉬운데 천편일률을 탈피해서 천율에 이르는 길을 항상 공부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예전에 읽은 시 중에서 시석이란 죽은 곁에서 한 잔의 물을 마시는 일이다. 그 시 구절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말 한 편의 시를 쓰기 위해서 죽은 곁에서 한 잔의 차가운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춘 당선되었을 때 박재산 선생님께서 특별히 제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관뚜껑이 닥칠 때까지 전력 투구해라. 그리고 시인이 활동하는 당대에 빛이 나지 않으면 후대에 남을 수가 없다. 당대에 빛나는 시인이 꼭 되어라. 그리고 시조에만 국한하지 말고 시도 같이 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답을 할 때 예라고 대답을 드리고 속으로 선생님 저는 시조만 고수하겠습니다. 그 답은 안 드리고 혼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오래도록 잊지 않고 있습니다. 78년 시조문학지 기점으로 볼 때는 등단 45년이고 81년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겠죠. 이 반세기 가까운 성상 동안의 결정판으로 좀 두꺼운 책을 한 권 펴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한 정음시조 창작교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2018년 8월 퇴직하면서 연말 지나고 그 다음에 정음시조 문학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음시조 문학상을 올해까지 5회째 운영을 했는데, 선배님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서 후배 중에서 열심히 쓰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망으로 하는 것인데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작 동시조집이나 신작 시조집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70이라는 자연 연령을 생각하면서 시조로 그동안 많은 혜택을 입고 많은 그 기쁨을 가진 것을 생각할 때에 그걸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70이라면 앞으로 남은 인생이 그전보다 훨씬 짧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배려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시조단에 시조문단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신인이 다수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학을 양성을 해야 됩니다. 자신만이 향유하고 우리만 부르다가 그칠 노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었죠. 시조 창작 교실이 서울에서부터 강원도 또 저기 제주도까지 그런 교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후진을 지속적으로 양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조의 맥을 줄기차게 이어갈 길은 시조 교육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인 문화유산인 한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시대 정신을 실감실적으로 구현하는 일에 시조만한 문학 갈래가 정말 없다는 생각이 여실히 듭니다.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발달 단계에 맞게 체계적으로 양질의 시조가 다수 게재되어야 할 것이고 학교 현장에서 학습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전국 교육대학교 국어 교육과정에 시조 창작론이라는 또는 시조 창작의 실제라는 이런 과목을 신설해서 교양 필수, 그것도 시간을 3시간 정도 부여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시조는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문학의 관례이죠. 우리가 온 세상에 널리 내놓을 수 있는 정신적 문화유산이 시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을 교육당국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스럽죠. 어릴 적부터 시조를 읽고 배우고 쓰는 일은 정서순화와 창의력과 신미안을 기르는데 요긴하죠. 중앙일보사가 매년 한국시조신입회와 함께 개최하는 중앙학생시조 100일장, 시조 암송대회, 중앙시조대상과 신인상 시상, 매달 실시 중인 중앙시조 100일장은 시조인구 저변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수 일간지에서 시조를 소개하는 자리와 신문사 신춘문예의 시조를 현상 공모하고 있는 일도 시조 창작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과 학생들, 젊은이들 하여금 시조를 외우고 읽고 쓰게 해야 합니다. 그 풍토를 계속 잘 갖고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 개인적으로 될 것이 아니고 국가 시책으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상에서 읽고 접할 수 있는 시조, 일상을 쉽게 표현하고 느끼며 공유할 수 있는 시조를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서도 철학적이고 또 시대를 견인하는 어떤 시대의 예언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시조도 다수 써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기후변화가 극심해서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봤는데 앞으로 어떤 더 어려운 질병이 몰아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런 어떤 환경 문제, 기후 문제에 대한 자각을 할 수 있는 작품들을 많이 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건강하시고 명작 산실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조를 쓰시는 동안에는 늘 무한 행복하시리라 믿습니다. 늘 건필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